Mighty 55 and wingman Mighty 56, go ahead. Mighty 55, flight and southwest of the line. 북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대북 군사적 압박은 무뎌졌습니다. 자,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죠. 북한의 비핵화 실천 의지도 딱히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미국이 다시 군사적 압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원래 최근 B-52 폭격기가 괌 기지에서 출동할 경우에 한반도 인근으로 접근하는 항로입니다. 주로 마라도 남쪽 해상에서 SA-5, 즉 북한의 대공 레이더망의 사정거리 밖에서 장거리 유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훈련을 실시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지난주에 괌을 출발한 B-52 폭격기가 한반도 남쪽 방향이 아닌 동해 방향으로 비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일본 열도를 따라서 북쪽으로 날아가던 B-52 폭격기 2대는 갑자기 방향을 동해 쪽으로 90도 선회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괌에서 출격한 B-52 폭격기는 마라도 인근 남해상에서 훈련을 했는데 왜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동해 바다, 북한의 동쪽을 노렸을까요? 이 이유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 박사님. 자, 이 동쪽으로 비행한 B-52 폭격기의 항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북한에는 그 SA-5라고 하는 장거리 대공 미사일이 2개가 있습니다. 황해북도에 하나 있고 원산에 하나 있는데 이 2개의 그 레이더가 한반도를 전체를 다 탐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오듯이 이 남쪽에서 오게 되면 이 SA-5가 탐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B-52는 이 SA-5의 탐지가 한 120도 각도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120도 각도의 완전히 측면으로, 즉 일본 열도를 따라서 홋카이도로 가서 홋카이도에서 완전히 90도로 꺾어서 동해 쪽으로 진입을 한 그런 상황이고, 또 특이한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B-52는 미국에서 가장 덩치 큰 폭격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려 항속거리가 10,000km가 넘거든요. 그런데 그 괌에서 충분히 왕복을 하고도 남는데 오키나와에서 출격한 KC-135 공중급유기의 급유를 중간에 한번 받았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B-52의 최대의 무장을 한 최대 폭장량 훈련을 했던지, 아니면 진짜로 가장 많은 무장을 탑재를 해서 괌까지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였던지를 가정을 한, 즉 실전을 가정한 그런 상황이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동해바다 쪽으로 B-52 폭격기 2대가 비행한 이유, 그러니까 북한의 방공망 레이더는 대부분 남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즉 북한의 동해상 옆쪽은 허점이 될 수 있는 것이군요. 그래서 이 동해 쪽에서 B-52 폭격기가 공격을 할 수 있는 그 동선을 아마 체크해본 훈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현재 저게 우리가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현재 만약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때 우리 정부가 동의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신경 쓴 것 같고, 또 하나는 현재 미국 입장에서 한국군을 믿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미군의 움직임에 대해서 북한군과 혹시 이렇게 서로 소통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것도 우려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번 비행 작전에 투입된 B-52 폭격기 2대 말고 추가로 B-52 폭격기 2대가 더 괌 기지에 배치가 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추가로 배치된 2대의 B-52 폭격기는 그냥 다른 B-52 폭격기와는 특별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이들의 교신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wingman Mighty 56. Go ahead. Mighty 55 flight established in the block. 자, 이 괌에 추가로 배치된 2대의 B-52 폭격기의 교신 내용을 지금 살펴봤는데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마이티 55, 마이티 56 이렇게 2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구역에 진입했다라는 주고받은 교신 내용인데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마이티라는 콜사인을 쓰는 B-52 폭격기는 핵폭격 전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루지애나주에 있는 박스데일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폭격기인데 이 그 폭격기는 미국의 그 지구권 타격사령부라는 사령부가 있는데 거기에 8공군과 12공군이 소속돼 있고 그 네. 8공군 산하에 핵폭격 전문 폭격 비행단이에요. 거기에 있는 비행기들인데 이 항로가 루지애나주에서 바로 북쪽으로 사선으로 올라가서 캐나다를 거쳐서 괌으로 내려왔거든요. 태평양을 대각선으로 가로질러서 괌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왜 이 시기에 핵폭격을 하는 전담 부대에 소속되어 있는 핵폭격기가 2대가 괌으로 왔냐. 이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상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핵폭격 전용 비행기가 추가로 배치했다. 이 부분도 의미를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허 차장.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6월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괌에서 폭격기를 출발시켜가지고 6시간을 날아가서 한반도에 도착시켰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은 미친 짓이다. 그런 말을 했었죠. 예,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반도로 지금 폭격기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비록 이제 일본을 우회하는 방법이지만 이것은 군사적인 어떤 목적도 있겠지만 역시 비핵화 지금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네. 북한에 대한 어떤 경고라든지 압박 차원에서 이런 훈련 같은 것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추가로 괌 기지에 배치된 2대의 B-52는 이 핵폭격 전용이라고 했는데 어떤 무기를 탑재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B-61 대표적인 전술 핵이죠. 이 무기를 장착하는군요. 그렇습니다. B-61 전술핵 그리고 이제 그 러시아 과거의 소련과의 그 전략 무기 감축 협정에 따라서 B-52는 순항 미사일을 탑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따라서 그러한 무기들 또 특히 이제 B-61 전술핵 무기는 이 최신형 버전은 이 폭발력을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야말로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다 이렇게 네.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싣고 다니고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폭격기가 한반도를 작전권에 두고 있는 괌에 전개가 됐다. 이건 네.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고 그에 앞서서 3일 앞서서 이 B-52가 물론 다른 기체지만 네. 어쨌든 이 공해 쪽으로 우회해가지고 홋카이도 쪽에서 바로 북한 쪽으로 고개를 트는 그런 연습을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네. 네. 현재 미국이 금년도 예산을 확보할 때, 국방 예산을 확보할 때 600억 불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네. 현재 비행기에서 쏠 수 있는 에어 론치 크루즈 미사일이라고 해서 네. ALCM에다가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게 개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B-52가 아마도 개량된 그 크루즈 미사일을 싣고 실전 연습을 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원래 러시아와의 군축 협상 때문에 이 크루즈 미사일에는 핵탄두를 달지 못하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지금 미국 국회에서 추가로 배치된 예산에는 핵탄두를 달 수 있게 허용이 되는 부분이 포함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 오늘 저희가 1위로 꼽은 내용인데요. 만나보시죠. 알았어요. 죽였어요. 뭐? 지금 뭐라 그랬잖아요. 뭘요? 죽였다 그랬잖아요. 네, 죽였어요.
사건 현장에 남아있는 아주 작은 시그널을 통해서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아직도 의문으로 남은 미제 사건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뉴스탑10의 사건 시그널 코너입니다. 오늘 사건 시그널에서 돌아볼 그 사건, 살인 현장에서 사라진 돌반지로 범인의 덜미를 잡았던 그 사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3건의 미제 사건까지 모두 해결했던 진주 주부 피살 사건입니다. 지난 2010년 10월, 자, 평안과 행복을 담은, 죄송합니다. 자, 고운 유등축제가 벌어지고 있던 그 진주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남강 유등축제 열기가 휩쓸고 간 아침에 경찰서에 한 신고 전화가 왔습니다.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었죠, 김태현 변호사님? 신고 내용. 그렇죠. 이제 일단 남편이 신고를 한 겁니다. 남편이 이제 PC방을 운영했던 사람이었는데 밤새 일을 하고 아침에 들어와 봤더니 아이들은 울고 있고 부인은 처참하게 살해가 된 상태였던 거죠. 네. 피투성이로 있었다는 건데 일단 벽에, 그래서 경찰에 가봤더니 벽에 이제 혈흔이 많이 묻어 있었고요. 네. 심장 부분을 찔러서 사망한 걸로 보이고, 근데 네. 아무런 족적도 없고 지문도 없고 흉기도 없었던 거죠. 아하. 그래서 이게 원한에 의한 살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경찰은 추정을 했던 일단은 거죠. 그러면 경찰에서 볼 때는 첫 번째 용의자는 일단 신고자잖아요. 신고자니까 남편을 의심했겠군요. 그렇죠. 마침 이제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새벽 3시쯤에 누군가 사람이 이제 들어가는 흐릿한 모습이 찍힌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남편이 아내가 그렇게 됐는데도 뭐 막 울거나 눈물을 보이지 않고 좀 담담한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로서는 이상한데 하면서 일단 남편부터 확인을 해본 거죠. 그랬는데요. 그런데 알리바이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 시간에 PC방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걸로 이렇게 이제 확인이 돼서 일단 용의선상에서 제외가 됐고, 네. 또 전날 같이 이제 술을 먹었던 친구도 또 다른 있었죠. 친구가 또 나왔었는데 그 친구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니까 거기도 알리바이가 확인이 됐고. 자, 그런 상태에서 경찰 한 달이 넘도록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남편이 넌지시 한마디를 던졌는데 이 말이 결정적인 지금 수사를 풀 수 있는,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단서가 됐다고요. 그렇죠. 수사가 미국에 빠졌는데 맞았는데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반지. 네. 돌반지가 그냥 돌반지가 아니라 애들 이름이 새겨진 금목걸이가 돌반지가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경찰은 저걸 가지고 장물, 그러니까 절도범 찾듯이 전국 진주와 주변에 있는 금은방을 뒤진 겁니다. 왜냐하면 이름에 새겨져 있으니까 금방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수사를 시작돼서 저 돌반지를 팔러 왔던 용의자를 일단 체포하게 된 거죠. 아하. 자, 금은방에 팔려던 금팔찌, 또 금목걸이, 남편이 훔쳐온 물건이었어요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상한 손님의 결정적인 진술이었습니다. 경찰은 물건을 훔쳤다는 이 유력한 용의자를 검거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내가 훔친 물건은 맞지만 살인은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경찰도 살인의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 되게 상황이 또 꼬였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이제 그 가져온 방식이 뭐냐면 그 살해 용의자를 뭐 겁박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오히려 잘 대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심한 성격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네. 소심한 이런 성격을 이용해서 잘 대해줌으로써 이 용의자가 스스로 좀 자백을 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겁박을 주거나 압박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 잘해주기 시작하면은 용의자가 범행을 자백하는 수도 있나 보군요. 그러니까 이제 심리전에서 경찰이 이겼다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절도로 체포는 했는데 이 사람이 그 범죄의 장목함에 비해서 굉장히 소심하고 말도 없고 내성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프로필 진단을 해보니까 이 사람한테는 겁박하면 전혀 이제 숨어버리겠다. 네. 얘기를 해서 오히려 잘해주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꾀도 쓴 거죠. 그러니까 도난 사건 여러 개서 훔쳤다고 하니까 도난 사건 현장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아하. 그 얘기를 하면서 같은 시간 새벽에 불러낸 거죠. 같은 범행이 일어났던 같은 시간에 사건 현장에 데리고 간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하는 거를 그대로 다 보고 맞구나 범인이 이렇게 경찰은 생각을 했는데 역시 아무 말도 안 하고 도로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아하. 그리고 다시 이제 유치장에 넣으면서 혹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하라. 말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라. 우리 다 오늘 또 야근이라 다 우리 한편 그냥 이렇게 모여 있을 거다. 얘기를 하니까 이 범인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새벽에 경찰을 이제 불렀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범행을 이제 자백을 했는데 네.
이제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라 아까 추격자 우리 나온 것처럼 네. 제가 다 죽였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미제 사건이 한꺼번에 확 해결이 된 거죠. 그렇군요. 자, 심증은 확실했지만 사라진 돌반지는 그가 범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용의자는 여전히 자백을 하지 않았었던 그 단계에 경찰이 계속 얼르고 달래서 다음날 아침 결국 용의자의 자백을 받아낸 거죠. 영화의 이 장면처럼 말입니다. 안 팔았어요. 죽였어요. 뭐? 아니요. 지금 뭐라 그랬잖아요. 뭘요? 죽였다 그랬잖아요. 예. 예? 예. 죽였어요. 자, 이렇게 심리전에 승리한 경찰의 이 수사 기법 덕분에 그 사건 이외에도 미제 사건으로 풀리지 않았던 나머지 추가 3가지 사건을 모두 자백받아내는 큰 성과를 얻어내게 된 겁니다. 자, 이 경찰의 수사 기법 가만히 보면 무조건 윽박만 지른다고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덕분에 미제 사건까지 동시에 다 해결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프로파일 진단이 중요합니다. 네. 범인, 용의자죠. 용의자의 심리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 성격에 맞는 방식으로 범인을 그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도 그 프로파일 진단과 프로파일을 활용한 수사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한 단적인 예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경찰이 알아낸 이 범행 동기가 너무 황당합니다. 생활비가 없어서 먹고 살려고 그랬다라고 자백을 했다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무고하게 목숨을 잃어간 그 피해자들이 무려 4명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 오늘 사건 시그널에서 다시 한번 되짚어봤습니다. 다음 순위로 이어가 보겠습니다.